이주연의 뉴스 정면 승부 일부,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주요 뉴스의 의미, 뒷배경 풀어드립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검찰이 전 정부에서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 이것과 관련해서 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정부가 이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의혹, 그게 바로 블랙리스트 의혹인데요. 네. 전직 장관 3명,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2명, 이렇게 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과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 입니다. 그런데 윗선으로 지목이 됐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또 조국 전 민정수석은 검찰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봤는데요. 오늘 검찰의 수사 결과 뉴스인 해주세요. 일단 문재인 정부 시절에 보수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 그리고 이제 정권에서 점 찍은 인사들을 부임으로 내려앉힌 사건. 이것은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의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른바 그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네. 김은경 장관이. 예, 그렇습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그리고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 이들에게는 징역형 그리고 집행유예 확정 판결이 내려졌죠. 네. 이번 오늘 검찰이 기소한 사건도 동일한 사건입니다. 같은 유해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이제 법리가 그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재판은 뭐 이렇게 크게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이 산하의 공공기관을 상대로 환경부 때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뭐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장관 3명, 그리고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는 조현옥 전 수석과 김봉준 전 비서관이 불구속 기소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이 빠져 있습니다. 네. 김종석 전 비서실장은 보통 이제 대통령이 인사결제 올라가면은 최종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것이 비서실장 역할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인사회의가 열리면은 그래도 최고 책임자는 아무래도 그 비서실장이 되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아니냐라고 생각 당연히 들 수 있을 거고요. 조국 전 민정수석도 인사검증의 책임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왜 빠졌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검찰의 판단은 이들이 의혹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랬기 때문에 서면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고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이 수사가 다 끝난 거냐? 그건 아닙니다. 오늘 수사는 서울 동부지검에서 진행을 한 거고요. 지금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에서도 비슷한 사건에 대한 고발 사건들이 접수가 돼서 수사가 진행되는 건들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규모로만 따져보면 오히려 더 많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고발한 사건이죠. 조현옥 전 인사수석 물론이고요. 또 강경화 전 외교장관, 김상권 전 교육부 장관, 김영록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등 해가지고 이들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 건도 여전히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에서 지금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임종석, 조국 두 사람에 대한 처리 여부가 어떻게 될지는 이 수사에 달려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환경부 건과 또 오늘 검찰의 동부지검에서 기소한 건을 보면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 건은 엮지는 못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 수사도 물론 뭐 케이스마다 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힘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처음에 고발이 접수된 게 약 4년 전인데 검찰이 지난해 3월에 수사에 본격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이제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기를 기다렸다가 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이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3월부터 이 사건 수사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시기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렸다, 이 측면이 더 클 겁니다. 왜냐하면은 환경부 대법원 그 블랙리스트 사건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작년 1월에
결론이 내려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그 대법원 비슷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법리가 어떻게 정리돼야 되는지 보는 것은 검찰로서는 당연할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작년 4월에 이런 의혹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내고 해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냐면은 어떻게 했냐면은 대선 결과에 따른 정치보복 수사다, 또 코드 맞추기 수사다 이런 논란이 있지만은 전혀 사실 아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대법원 판결 선고되고 그 판결로 공공기관장 그 사퇴 종용, 인사권 남용에 대한 법리가 정리됐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수사에 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저는 검찰의 판단이 맞다고 보고요. 그 전에 만약에 수사를 했다라면 오히려 더 어색한 비난받을 소지가 더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블랙리스트 사건 특정 인물을 배제하는 거죠.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이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는데 역시 윤 정부 들어서도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 이루어졌고 또 김은경 장관 같은 경우 실형까지 선고가 됐는데 계속 정권마다 정권이 바뀌면서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민주노총 압수수색과 관련된 얘기 살펴보도록 하죠. 어제 국정원이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요. 다시 한번 좀 정리 좀 해볼까요? 네, 국정원 그리고 경찰이 서울 중구에 있는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 그리고 또 영등포구의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등을 어제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민주노총 국장 A씨, 또 보건의료노조 실장 B씨, 제주지역 시민단체 대표 C씨, 또 전 금속노조 간부 D씨 등 총 4명을 피의자로 특정을 했는데요. 국정원은 이들이 지난 2017년과 2019년 각각 캄보디아 프놈펜 그리고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의 대남 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접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혐의로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렇게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뉴스인 해주세요. 일단 국정원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 중에서 민주노총 국장 A씨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A씨를 만나서 A씨가 있는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걸 당연히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은 진행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A씨가 근무하는 사무실이 민주노총 본부에 책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압수수색 진행되는 것은 저는 뭐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법원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을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문제가 관심이 됐던 것이 보건의료노조 실장 B씨가 근무하는 보건의료산업노조 사무실 여기서도 이제 경찰 국정원과 또 노조원들 간에 어떻게 보면은 그 대치가 어제 형성이 됐었는데 네. 마찰도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려했던 큰 불상사는 벌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민주노총으로서는 아무래도 그 본부 건물에 국정원, 경찰 이렇게 대거 진입하는 과정이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그것도 국가보안법 간첩 혐의 아닙니까? 네. 그것으로 자기 현직 간부, 전직 간부가 조사받는 것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그 국가보안법 혐의가 8조 위반입니다. 국가보안법 8조는 그 국가의 존립 안전 그리고 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한 자 뭐 이런 겁니다. 네.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굉장히 엄한 처벌이죠. 벌금형도 없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징역 10년 이하의 청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국정원이 보기에는 이들 4명이 북한 공작원과 여러 차례 해외에서 접촉했다라고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동안 내사를 계속해왔기 때문에 관련 정보도 많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안 당국이 오랫동안 추적 조사를 벌여왔기 때문에 국내 또 이제 북한 공작원과 어떤 접촉을 했는지 또 이들이 국내에서 어떤 활동을 벌였는지 그거는 명확하게 밝혀야죠. 당연히 밝혀야죠. 네. 이들이 접촉했다는 이제 조직이 북한 노동당 산하 문화교류국이라고 그럽니다. 네. 문화교류국은 문화교류하는 단체가 아니라 대남 공작기구입니다. 근데 왜 문화교류국이라고 하죠? 이름은 뭐 그렇게 붙인 모양이죠. 과거 간첩단 사건 배후 조종한 기관으로 이렇게 지목되는 기관인데
국정원의 판단대로라면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 세력이 국내에서 노동조합, 정당 그리고 사회단체 주요 간부로 압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죠. 네. 물론 과거 공안 사건들이 이제 간첩 사건들이 이제 과잉 수사 그리고 또 조작 사례도 많고 그래서 심하게 악용되고 포장된 사례가 많아서 항상 액면부대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그래도 만약에 지금 그 국정원에 보고 있는 내용이 사실이라면은 민주노총도 스스로 구멍이 뚫린 건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것과 또 별건으로 국정원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주 간첩단 사건. 이건 어떤 사건이죠? 지금 최근 들어서 간첩단 사건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옵니다. 제주, 뭐 창원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도 전문은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단 제주 간첩단 사건과 이번 민주노총 간부 사건도 연관이 돼 있다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별개 사건이라고 하면서도 제주 지역 시민단체 대표 C씨가 또 여기 뒤에 연관이 돼 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제주 간첩단 사건은 일단 제주 지역의 진보 인사들이 중심이 된 사건입니다. 보도로는 초성을 따서 히읗, 기억, 히읗 이렇게 많이 보도가 되죠. 한길에 초성을 딴 겁니다. 한길? 뭐 한길이죠? 조국 통일의 한길을 가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그 해석을 많이들 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동시에 또 이제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민중자주 통일전이 이른바 자통이라는 그 조직도 최근에 적발됐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공안 당국은 이 자통이라는 조직이 제주 그리고 전주 등 다른 지역 조직의 상부 조직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자통의 조직원들과 제주 한길의 조직원들이 상당수 겹쳐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공안 당국은 그 증거로 북한인으로부터 받은 지령문도 확보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 지령문에는 뭐 이런저런 공안 당국이 의심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도 제주, 창원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뭐 전주, 서울 등 전국 규모의 간첩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그 수사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핵심 간부가 있는 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어제 뭐 경찰 또 검찰 압수수색하는 검찰과 대치도 이어졌습니다마는 민주노총이 강하게 반발했죠. 네, 어제 압수수색 받으면서 이쯤 되면 소설이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한 만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오전에 민주노총이 긴급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어제 민주노총을 대상으로 진행한 압수수색은 대통령의 사주를 받아 국정원이 메가폰을 잡은 한편의 쇼였다. 단 한 명의 책상 하나를 압수수색하는데 1,000명의 경찰이 동원되고 에어매트리스까지 등장했다고 비판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번 해외 순방 중에 일어난 그 발언과 관련된 논란을 덮기 위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별로 공감하기에는 어려운 주장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민주노총은 뭐 그렇게 보고 싶겠지만은 이런 엄청난 그 간첩 사건을 그 대통령의 이란 관련 발언을 덮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기에는 좀 납득하기 연결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민주노총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지나친 과잉된 경찰력이 동원된 것 아니냐, 과잉 집행한 것 아니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주장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따져볼 것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몇 년 전에 2021년이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적이 있어요.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그때 한 20일 동안 민주노총 본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양경수 위원장을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동원된 경찰이 3,000명이었습니다. 어제 1,000명이었죠. 근데 그 당시에는 3,000명이 수사 인력 100명 그리고 경찰 기동대가 41개 부대가 동원됐다 그러는데 어제 보다는 한 3분의 1 어제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다. 그러고 보면은 너무 이렇게 과잉 수사다라고 그 집행이라고 주장하기에도 조금 무리가 있을 겁니다. 경찰은 민주노총 본부를 들어가는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할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또 다른 한 측면은 민주노총이 그동안에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이라는 단체와 함께 작년부터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주도해 왔습니다. 네. 그 민주노총이 왜냐하면 그런 조직에 가장 많은 조직 동원력이 있는 조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주력 부대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그 폐지 성명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성명도 내기도 하고 교육하기도 하고 이렇게 앞장서 왔는데 그런 마당에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을 카드를 꺼내고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네. 혹시 연간 그것 때문에 안 갚아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 이제 국정원 입장은 이거 간첩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 국정원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네. 민주노총 오늘도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는데요. 경찰이 민주노총 그리고 또 한국노총에 대해서 압수수색했죠. 네, 양대 노총에 대해서 오늘도 압수수색이 이어졌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혐의입니다. 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5곳, 또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사무실 3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집행을 했고요. 또 노조 관계자의 주거지 8곳도 압수수색을 집행했습니다. 특정 인물 채용을 강요하거나 채용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첩보를 입수해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노조들의 불법 행위를 엄단하겠다. 노조와의 어떤 전쟁을 선포한 바가 있는데 그 일환으로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럴 거고요. 민주노총으로서는 특히 이틀 연속 당했다 이런 느낌.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민주노총 본부는 아니죠. 건설노조 사무실이라 그래도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부글부글 끓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도 진행이 됐고 한 연이틀 한 게 노린 걸까요? 아니면 우연일까요? 이거는 누가 기획했다라기보다는 겹쳤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중요한 거는 공사 현장에 불법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동안 그냥 묵과했던 것이 비정상이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민주노총, 한국노총도 아무리 그 산하기관이라고 산하조직이라 그래도 무조건 감싸는 자세는 옳지 않다. 결국 건설 현장에서의 이런 비리들 또 억압들 이런 것들의 피해자는 누구냐 하면 건설회사로 넘어가고 결국은 누구냐 하면 입주민들입니다. 네. 그거를 그걸 명확하게 보고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도 무조건 자기 식구 감싸기는 안 된다라는 점은 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공사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 여러 번 지적이 됐었던 건데요. 경찰이 이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김성태 전 쌍방그룹 회장 이틀 연속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그렇습니다. 주요 혐의를 살펴보면 4,500억 원 상당의 배임 및 횡령, 200억 원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또 640만 달러의 대북 송금 의혹과 또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3억 원의 뇌물 공여,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인데요. 김성태 전 회장이 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습니다. 이게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포기했다고 하는데 사실 반성한다는 거는 죄가 있기 때문에 반성한다는 건데 또 혐의는 부인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영장 실질심사에 본인이 나서서 이렇게 자기 뜻을 그 해명을 해도 영장이 집행이 될 거다. 영장이 발부가 될 거다. 적부심이 기각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아마 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맞설 필요가 없다라고 그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당연히 김성태 전 회장이 영장 실질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니까 검찰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심사 자체가 열리지 않는데 그러면 어떻게 결정하냐면은 법원이 관련 기록을 검토해서 그냥 결정을 합니다. 아마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김성태 전 회장의 변호인 측은 성실하게 조사를 받기로 했고 반성하는 의미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여론전이죠, 이것도. 네. 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더 살펴볼 부분이 지금 대북 송금 관련한 외국환 관리법 위반 혐의입니다. 2019년 전후로 계열사 등의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서 640만 달러를 중국그룹 일반틀에 북측에 전달한 혐의인데 이때 경제협력 사업을 합의한 대가로 돈을 건넨 것으로 검찰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 전 회장이 이 대북 송금한 것 자체는 인정을 하지만 이 돈이 전부 자신의 돈이었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신의 돈으로 송금을 한 거면 이건 죄가 되지 않는 건가요? 일단 640만 달러면은 당시 환율로 따지면 75억 정도 된다 그럽니다. 네. 그것을 순수하게 자기 돈으로 했다. 뭐 믿든 안 믿든 자유지만은 검찰이 아마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횡령한 돈 아닌가 이렇게 볼 가능성이 높고요. 뭐 조사하면 반드시 나올 거고요. 그러면 이 돈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쌍방울 그룹 임직원들 수십 명들을 동원해서 국내에 환전한 돈을 개인 소지품에 숨겨서 쪼개기 방식으로 이렇게 중국으로 가져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또 북한에 전달됐고 네. 일단 외환관리법 위반은 틀림없이 적용이 될 겁니다. 네. 일단 이 중개를 해서 이제 구속 기소된 안부수 아태 평양 평화교류협회 회장에게도 대북 송금 관련해서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성태 전 회장에게도 당연히 외환관리법 위반은 적용이 될 거고요. 그러면 대북 송금을 640만 달러 하는데 외환관리법만으로 하면 이게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혹은 국가보안법 위반도 가능한 부분들도 있고요. 네. 이런 조항들이 추가로 기소가 되고 적용이 될지 여부는 앞으로 검찰이 더 밝혀야 될 대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이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을 공모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사건은 이재명의 경기도와 김성태의 쌍방울이 천안함 폭침 테러 주범 김영철에게 뇌물을 바친 사건이다라면서 이는 미국 대통령 후보가 오사마 빈라덴에게 비자금을 준 것과 마찬가지로 여적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을 좀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이번 건과 관련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어느 정도 관여가 돼 있는지 그리고 대북 송금에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개입을 했는지 여부는 아직은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이런 주장은 뭐 정치적인 발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검찰 수사 결과 아마 밝혀질 부분들은 밝혀지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죠. 이 혐의 부분을 밝히는 데는. 자, 이전에 뉴스 정면 승부 주요 뉴스 정리한 뉴스 인앤아웃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